네, 공식 선거운동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벌써 여야 간의 경쟁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새누리당은 새준마를 제시하면서요, 국민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또 야당의 경우에는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이 양당의 선거 전략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 1년의 선거를 보면 역시 이제 새누리당은 보수 진영 내에서 상당히 안정감을 갖는 정당이라고 이제 저는 느끼는데, 그에 반해서 지금 새정치연합은 지속 가능한 정당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불안정하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전직 대표들과의 만찬회동이 뉴스가 될 정도 아닙니까? 새누리당은 지도부가 누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각자 알아서 지원 요새도 하고, 그 다음에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게끔 정교한 어떤 이미지 전략도 만들어내는데 반해서 선거를 목전에 두고 야권은 끊임없이 어떤 계파 갈등 문제를 안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또 힘이 하나가 잘 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 취약성을, 그러니까 전략 전술전에 구조적으로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야당이 온몸으로 좀 보여주는 요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인데요. 사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네.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역시 야권은 또다시 이 분열의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국민의 삶을 잘 살아주겠다. 또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다라고 나섰는데요. 선거운동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네.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우리 지갑 지켜줄 후보가 누군지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자세히 보셨으면 합니다. 네. 네, 재보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별로 판세를 가늠할 수 없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시각이 우세한데요. 위덕대 이상휘 부총장,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리고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지역별 판세와 4.29 재보선의 특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이번 보선이 1년짜리 임기의 4곳인데 야권이 시끌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낮 무슨 프로그램을 보니까 문재인 대표가 건너가 고문을 보쌈하려다가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야권 내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희 교수님 먼저. 지금 이 4.29 재보선이 원래는 그렇게 크게 이 정도까지 관심을 갖겠냐 이렇게 싶었는데, 네. 이 정동영, 청전배 이 두 후보가 개입이 됨으로 인해서, 뛰어들므로 인해서 이거 굉장히 이제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게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오늘 권능각고 상임 고문을 문재인 대표가 접촉을 해서, 문재인 당대표 접촉을 해서 소위 말하자면 호남의 지지세를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선거 지원을 이제 당부하는 그게 목적이었습니다만, 이게 결국 불발로 끝나버린 거죠. 이렇게 됨에 따라서 더욱더 이제 문재인 당대표는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지금은.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두 사람의 천정배, 즉 정동영 두 사람이 개입됨에 의해서 호남 정치 부활이다, 아니면 호남 정치 부활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 동교동계의 선거 지원 거부,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문재인 대표의 길들이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별의 예행 연습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별의 예행 연습이라고 보는 건 조금 더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요. 동교동계가 매주 화요일에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모입니다. 그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이제 참배를 하고 점심 식사도 하고 이렇게 모임을 갖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권노갑 고문 같은 경우에는 또
과거 전사가 복잡합니다만 이제 정동영 후보하고의 이제 앙금 같은 것도 있고 권노갑 고문은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당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분이거든요. 이제 권 고문이 난 지원 유세를 하려고 한다 당에 하니까 거기서 이제 거수를 했는데 반대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제 중단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표가 접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저는 권노갑 고문은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동교동계라고 뭐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영향력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권노갑, 박지원 이 두 사람인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당 대표 경선 때 앙금이 있긴 있지만은 본인의 그 이미지와든지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시점에서 나올 겁니다. 이분은 이제 정치적인 그 수가 또 아주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권노갑 고문도 지금 뭐 계속 나온 이야기는 동교동 전체의 생각과 별개로 이분은 이제 생각이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곧 움직일 것인데. 어떻게 이제 그런 문재인 대표 쪽에서는 좀 모양을 잘 만들어 가느냐 예우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그 같습니다. 예우 부분인데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이 보선이 희한하게 김무성 대표하고 문재인 대표의 뭐 대선 예비전 비슷하게 기싸움 비슷하게 됐는데 어쨌든 박지원 의원의 도움도 필요하고 권노갑 고문의 도움도 필요하다. 오늘도 보면 고문단 모임이란 형식을 문재인 대표가 빌렸는데 아쉬우면 대선배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표 정치력, 윤석열 실장 네,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이 국면에서 굉장히 아쉽게 아마 야권 지지자들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천정배, 정동영 이제 두 전직 장관들 지금 호남의 정서를 기반으로, 호남의 정서를 바탕으로 사실 호남 정치 복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둘이 사실상의 정치 연대, 뭐 암묵적 정치 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호남의 민심을 어쨌든 일정 부분 야당이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친노와 동교동계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 원탁 회의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무리하게 사실 세팅을 하고 회의를 세팅하고 뭐 초청장만 이제 보낸 다음에 했다가 불참자들이 있으니까 반탁이다. 외부적으로는 당 내부에 갈등과 대립이 있는 것만 비춰주는 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렇죠. 안 하느니만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고 오늘 이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이제 동교동계 또는 지지계의 어떤 친노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는 것이 이미 이제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당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화끈하게든 또는 아니면 또 정교하게든 이렇게 해서 실제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만남을 성사시키는 모습. 네. 그래서 당내에 어떤 그러한 이제 갈등이나 대립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상당히 봉합되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몇 번의 시도가 다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 결과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이제 김무성 대표나 문재인 대표가 유력한 여야의 차기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리더십을 보고 있습니다. 야권이 어렵죠. 그렇죠. 어려운데 이제 기수 역할을 문재인 대표가 맡고 있는데 윤 실장도 비판하셨지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너무 이게 좀 빙빙빙빙 돈다는 느낌이 우리가 이게 들어가지고. 뭐 어렵게 네. 생각할 것 없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문재인 당대표가 2.8 전당대회 후에 당대표가 되면서 네. 상당히 역할이 뭐 커져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외인 확대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그동안 야당이 지지부진하게 국민적 외면을 받아온 그런 요인이 뭐였습니까? 당내 개파에 대한 소위 말하자면 친노 패권주의 이런 것 때문에 당내 개파가 많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걸 결속시키는 것이 절대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나왔는데 그걸 했냐 이거죠. 그걸 했다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문재인 당대표가 좀 더 정치력이 있고 뭔가 좀 굵은 행보를 보인다 그러면은 사실상 당직 인선이라든가 사회부 공천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기타임없이 그냥 속을 사심없이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호남 정치 쪽이 상당히 강하게 밑바닥에 저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굉장히 소외시켜 버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삐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 적으로밖에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누구냐? 문재인 당대표라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이 문재인 당대표가 정치에 경험이 있든 없든 이 부분은 지도자가 된다 그러면은 사실상 제일 먼저 급선무가 당을 아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소위 말해서 집안이 잘 돼야만이 바깥으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집안 자체를 주류 세력을 등지게 하고 거기에 소외시켜 버렸으니까 천정배
정동영 후보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명분을 만들었다 이거죠. 네. 그것이 결국 화근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라 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뭐 문재인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담대한 그야말로 통합의 리더십을 보이진 않았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동계가 문재인 대표를 길들이고자 한다는 것이 잘못하다가 교각사루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 대표의 행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행보를 보면은 사실 그동안 동교동 쪽에서 말했던 것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뭐 과감한 중도 전략을 걸어라. 안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고하게 하고 또 경제를 중시해라고 하는 게 그쪽에서 하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문 대표가 이제 광주도 몇 차례나 찾아가고 공을 들이는 건 분명한데 그 이상희 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아우르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듯한 모습이 있는 건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이제 대선에서 여러 이제 경쟁자들이 있겠죠. 야권 내에서. 근데 이제 친노, 비노 이런 프레임이 있지만은 동교동계는 문재인 대표의 경쟁자는 아니거든요. 동교동계에서 누가 이제 대선 후보가 나와가지고 될 가능성은 거의 작지 않습니까? 상대를 이렇게 뭐 누구를 밀어주자 이런 식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포용의 대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 대표가 조금 자기가 손해보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저는 동교동에다가 풀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그쪽은 경쟁이 아니고 끌어안아야 대상이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은 이번 재보선에서 지금 초기에서는 좀 스텝이 엉킵니다만은 좀 이제 앞으로 뭐 일주일, 2주 동안 만약에 문 대표가 아우르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오히려 기회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시점이.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정치라는 것이 문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나는 호남도 찾아가고 동교동계에 뭔가 머리도 숙이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왜 동교대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냐라는 거는 이 항변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정치라는 게 사실 그런 게 아니죠. 적어도 어느 정도 명분이 돼야 되는데 가만히 따져보면은 새 정치의 정치적 저변, 그 정신적인 근원은 사실 호남 정치거든요. 네. 호남의 어떤 지역적 특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60년 동안 이어온 야권의 어떤 호남 정치의 정신 자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호남 정치는 그동안 자존심이 좀 상해왔다 봐야 됩니다. 김대중 정부 집권 후에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서 일종의 약간의 비주류색으로 밀려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소외된 상태인데 그 친노가 일종의 소위 패권주의라 해서 뭔가 당의 주류를 장악하고 난 다음에 설당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문재인 당대표가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라는 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호남 정치의 복원, 강한 회기력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문재인 당대표가 여기서 강한 정치력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정말 저런 호남 정치의 새로운 복원 형태가 나타나서 나중에 내년도 총선에서는 양화당이 몇 개가 쪼개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자, 윤 실장님.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호남을 안아야 되는데 박지원 의원과 권노갑 고문이 이 4.19 재보선에 가세한다 해서 호남 민심이 바뀌겠습니까?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저는 좀 또 앵커랑은 다른 네. 입장인데요. 네. 아까 이제 지금 일련의 동교동계와 이제 친노계 또는 현재 새정치연합 지도부와 갈등이 있는 상황이 어떤 양측 세력들의 결별을 염두에 두고 이제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시각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이제 이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호남의 정서를 반영을 하되 거기에 전국적 세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 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성립되어야 이 호남의 정서, 호남의 세력들이 어쨌든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이제 동교동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정서를 이제 대변한다는 것은 필요 조건은 충족하고 있습니다만은 충분 조건, 전국적 세력이 될 만한 아까 우리 유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선 주자를 갖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중 있는 정치 세력으로 가서 이것을 성공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어떤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앞쪽에 있는 어떤 문재인 대표에 대한 서운함을 좀 토로하는 모양새 정도의 판단이 지금은 맞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것에 이번에 이제 4.19 재보선 결과가 상당히 문재인 체제에 타격을 주면서 어떤 지도부 리더십의 불안정성이 커지게 되면 어떤 그런 논란이라든가 내용들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별을 논하기에는 좀 이른 시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구체적으로 관악을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관악을의 경우에는 야권 지지자가 60% 가까이 되는 지역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 결과 어떻게 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결과를 지금 예측하기 좀 예측해야 빠릅니다만은 됩니다. 아니 현재로서는 오신환 후보가 유리한 건 분명한 거죠. 왜냐하면은 나머지가 이제 나눠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수학도 아니고 산수의 개념인 건데
근데 저는 이제 광주하고 관악을 비교했을 때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천정배 장관이 정동영 장관보다는 좀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정동영 전 장관의 그 동교동계가 구원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정동영 전 장관은 지금 국민 모임하고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국민 모임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야권을 가르겠다, 갈라가지고 이제 진보 진영의 포지션을 늘리겠다. 그래서 이제 뭐 3자 구도로 가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천정배 전 장관은 그런 부분에서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제 호남의 혁신이 먼저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문재인 대표나 친노계한테 회초리를 한 대 때리고 싶은 뭐 호남 쪽이라든지 야권 지지자 입장에서도 이쪽에 주면은 이게 아까 윤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교체라든지 총선이라든지 이게 너무 위험해질 수도 있다. 야권 분열. 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사실은 뭐 천정배냐 조영택이냐 이런 싸움인데 이쪽은 또 새누리당이라는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는 알 수가 없지만은 지금 이제 비새정치연합의 야권 쪽에서 볼 때는 관악이 좀 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관악을? 하여튼 뭐 현실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일단 관악 지역이 호남 정서가 굉장히 센 지역 아니겠습니까? 호남 정서가 센 지역인데 그 센 지역이 결국 진보 보수 여당과 야당의 구도가 명백하게 엇갈려 있는 갈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난 총선에서 보다 그러면은 김희철 후보가 28%를 얻었으면 무소속으로 나와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그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약 한 30%를 받았는데도 떨어졌단 말이죠. 결국 이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새누리당의 후보가 오신환 후보가 30%는 무조건 확보를 해야만이 당락에 대한 문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된다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나머지 70%, 60%는 뭐냐 그러면은 30% 이상을 가져가는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야당이. 결국 이 판이 워낙 명백하게 갈려있는 진영 간 대결이 구도가 아주 명백하게 갈려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야권의 분열로 인해서 어부지를 여권이 묵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표의 나눔상 봤을 때 30% 이상이 가져가는 야권 후보가 있으면 그 먹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권에 오시는 후보로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는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만은 사실상 판의 어떤 나중에 결론은 굉장히 예측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관악 같은 경우에 실제로는 저는 이제 새누리당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여론조사에서 보면 아까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새누리당의 오신환 후보가 약 34%, 그러니까 35% 정도 이제 득표를 하는 것으로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투표율이 낮은 재보궐선거를 감안하면 새누리당 후보의 지지율은요,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보다 다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20대, 30대, 40대의 야권 성향층의 참여가 떨어지고 50대와 60세 이상의 이제 보수 성향이 있는 분들의 참여도가 더 많아져서 전체에서의 투표 참여자 중에 비중이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일반 이제 50%대의 전국 선거에 비해서. 그러면은 실제 여론조사는 이제 전 세대별로 고르게 나오는 것이니까 실제 투표를 감안해서 봤을 때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 뭐 38% 이 정도 득표를 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당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중에서 한 40% 득표를 나눠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정동영 후보나 정태희 후보가 한 명이 그렇게 이제 한쪽으로 몰아가는 형국이 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감안할 때는 어쨌든 새누리당으로 상당히 이제 지금 어려운 곳에서 야당의 어떤 텃밭 또는 서울의 호남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당선 가능성 지금 제법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젠가요? 그 오신환 후보가 파는 순대집에서 정동영 후보가 순대를 사 먹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던데요. 결국 정동영 후보 입장에서는 양자 구도를 이렇게 만들어가겠다 뭐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정동영 후보 쪽은 뭐 정태호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이중 전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새정치연합과의 전선이 있고 새누리당과의 전선이 있는데 사실 이제 한 가지 전 변수가 있다고 보는 게 그 관악을 내에서 이제 진보 진영 소단일화 문제입니다. 지금 정의당하고 이제 노동당이라든지 이쪽도 좀 출마를 해 있고 나름대로 정의당하고 노동당은 관악이 또 호남도 세지만은 진보 정서도 센 곳이기 때문에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쪽하고 이제 정동영 후보가 어떻게 합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합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아닌 게 합하는 순간 호남 유권자들이 그쪽에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쪽은 이제 진보 색깔이 강하게 가는 쪽이다. 그러니까 정동영 후보는 참 머리가 지금 복잡하게 돼 있는 겁니다.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의 변수를 생각해야 되고
오신환 후보는 그야말로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한쪽은 산수고 한쪽은 수학이 되네요. 예. 예. 오신환 후보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정태호 후보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변수를 생각해야 된다면은 정동영 후보는 한 네 가지, 뭐 거기다 하나 더 포함시킨다면 이게 천정배 쪽하고 어떻게 손을 잡을 것이냐 말 네. 것이냐까지 아주 복잡한 계산이 되고. 야권에서 누가 2등을 하고 누가 3등을 하느냐 이거 역시도 또 사후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그렇죠. 큰 영향을 미치지 예.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열의 책임을 누가 네. 뒤집어 쓰느냐인 거고, 또 2, 3위의 격차가 뭐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제 국민 모임이라든지 이쪽이 보이는 것은 어쨌든 비새정치연합 진보 성향이 이제 하나로 묶어가자는 건데, 결과에 따라서 이게 다시 확 나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아니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관악을이 재밌는 게 무지개 선거구를 하지 않습니까? 변희재, 이상규 이 두 분도 5%가 넘어야 뭐 선관위에서 하는 후보 토론회에 뭐 이렇게 입장권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서 일단 토론회는 들어가겠다는데, 이 군소 후보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이상규 후보도 너무 안 나오면 통진당에 대한 위원의 국민적 추인을 받는 게 되는 것이고, 또 변희재도 어떻게 보면 우파의 아이콘인데 이 두 분도 나름 부담을 좀 갖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관악을 선거를 극좌부터 극우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스펙트럼의 후보들이 다 나간 선거다 이렇게 얘기가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래 선거는 예상되기로는 사실은 이제 뭐 변희재 대표도 나왔고 이제 전 통합진보당 후보 이제 이상규 후보도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조명을 받지 않겠냐라고 하는 일부 이제 이전의 시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동영 전 장관이 나오게 되면서 어떤 통합진보당과 관련한 이념적 대결 이 부분은 사실은 사그라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뭐 야야 대결이 이제 전면에 나서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서, 아마도 이제 상당히 어쨌든 그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본인들의 존재감들을 좀 드러내고자 했는데, 그 구도가 정동영 전 장관이 나오면서 새정치연합도 구도에서 전략에서 상당히 어그러진 측면이 있는데, 그 군수 후보들도 상당히 어그러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뭐 지금 네. 호남 유권자의 선택이 그 주목되고 있는 게 광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광주를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천정배 후보가 이제 나섬에 따라서 이제 광주가 안개 속의 이제 형태인데, 아주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박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주에서는 이번 재보선 선거의 선거 규정 자체가 호남 정치에 대한 어떤 강한 회기력 뭐 이런 것들을 좀 연두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문제죠. 물론 재보선이라는 것이 조직 간의 대결로 인해서 투표율이 낮지만은 조직이 센 쪽에서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는 볼 수 있으나, 이게 이제 천정배 후보나 정동영 후보가 참여함으로써 이게 조직 간 대결보다도 일종의 바람선거 비슷하게 지금 나타나는 양상이거든요. 이 부분이 광주 선거에서는 가장 관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조직으로 따지면은 새정치 쪽에 야당에 대한 그런 위상, 그리고 야당에 대한 어떤 참패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위기식 때문에 좀 지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 저변에 깔리는 호남 정치에 대한 자존심, 이 부분을 지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최종재 의원이 공격하고 후보가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이제 광주의 민심 자체가 어느 정도 새정치 쪽으로 기울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네. 예, 저는 뭐 당선 여부는 좀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동영보다는 천정배 상황이 좀 더 좋다. 천정배가 생각할 거는 한 가지 변수밖에 없습니다. 새정치 민주연합과의 대결이지 않습니까? 머리가 복잡할 일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큰 변수는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이쪽 저쪽을 찍어줘봤자 새누리당 될 일은 없다. 이런 부분. 또 한 가지를 또 해보자면은 이제 새누리당입니다만, 이제 이정현 의원의 지역 평가가 좋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정치 민주연합 말고 누구 한 명 해줬더니 일 꽤 잘하더라라는 것도 천정배 전 장관한테는 유리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게 새누리당임에도 불구하고서. 근데 이제 또 어려움이 있죠. 아무래도 조직 대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변수는 광주 호남 유권자들이 천정배라는 사람을 우리의 대표적인 상징적 인물로 추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보거든요. 천정배 장관은 목포 출신이긴 합니다만 계속 수도권에서 활동을 했었고, 네. 동교동은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풍 운동을 일으켰었고, 뭐 서울시장을 출마하려고 했었고, 그런 이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무게감이 다르다. 예, 근데 이제 호남 출신 수도권 정치인이었거든요. 네. 근데 호남 출신 호남 정치인으로서 이제 추인을 받느냐 마느냐, 그게 가장 큰 변수겠죠. 광주 그러면은 이제 지역 정서와 다른 이제 후보를 뽑을 때는 이제 유권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좀 느끼는 경향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정현 후보 같은 경우 과거 선거에서 한 번 쓰고 버리라라고 이제 하는 표현도 사실
사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인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광주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지역 정서를 새정치연합이 이제 야당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천정배 전 장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이런 혼란이 있어서 선거 결과가 이제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천정배 전 장관에 대해서 찍는 데 대해서 부담은 좀 덜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또 새누리당 후보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이제 선전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데 다만 이제 여기서 결정적인 변수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인이 뭐냐하면 그것은 이제 박지원 의원의 적극적인 조영택 후보, 새정치연합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가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상당히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영택 후보에 대한 어쨌든 지역 민심, 뭐 호남 민심도 호남에서 정서도 이제 반영한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유리하게 될 것인데 만약에 중립적 위치를 지킨다. 그래서 적극 지원하지 않는다 하면은 천정배 전 장관 더 이제 득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성남과 인천도 좀 짚어주시죠. 간단하겠죠. 저 성남 지역 같은 경우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 가능성, 그 다음에 낮은 투표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 낮은 투표율은 지난 어떤 총선에서 봤을 때 전국에 비해서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전망하기로는 이번 선거 자체가 사실상 성남 지역의 종북 프레임 이 부분에 인해서 재보선 지역이라는 그 빌미를 제공한 당사자의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상진 후보가 또 약진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투표율이 좀 높을 것이다. 이런 거 전망이 되고 있고 투표가 높기 때문에 신상진 후보가 그동안 지역에서 활동했던 그에 대한 대가가 상당히 주어지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야당의 이제 소위 말해서 김미희 후보라든가 그 후보라든가 정화수 후보라든가 이 사람들의 그 단일화 후보 가능성이 높을 볼 수가 있는데 단일화 가능성이 된다 그러면 결국 이 또한 이념적 구도, 즉 종북 프레임에 말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낮게 보는 그런 형평이 많습니다. 예, 아무래도 성남에서는 인물 경쟁력상 신상진 후보가 정완석 후보에 대해서 좀 앞선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국회의원도 이제 이미 복수로 하신 분이고 인지도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가 오히려 흥미로운 게 강화 지역이 원래 여당의 최고 강세 지역인데 안상수 후보가 지금 인천의 경제 어려움에 대한 뭐 책임 문제라든지 원조 책임을 그리고 이제 소지역주의 문제로서 볼 때 지금 야당 후보가 오히려 강화도 출신이다. 또 뭐 이제 문재인 대표가 우스갯소리로 강화의 탑이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마케팅 포인트를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가 이제 아주 재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지역에서 좀 우리가 봐야 할 변수가 여야 모두 다요. 앞으로 총선까지 내다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다고 보는데 예선이 강한 사람하고 본선이 강한 사람을 어떻게 볼 거냐가 이 두 지역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정완석 현 지역위원장이 뭐 은수미 의원, 좀 인지도가 높은 인물 이런 분들이 이제 꺾었거든요. 그 지역 경선으로 인해 가지고 또 강화 같은 경우에는 안상수 후보가 인지도를 앞세워 가지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꺾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과연 이 예선에서 우리 편끼리 있을 때 강한 사람이 본선에서도 경쟁을 가지고 갈 것인가.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 총선에도 지금 여야 모두가 어쨌든 좀 오픈 프라이머리라든지 예선을 좀 투명하게 하자는 쪽으로 가는데 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 양쪽 다 전략이 조금 이제 수정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인천 서구 강화을 같은 경우에 새누리당이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애초 전망들이 강했는데요. 지금 이 지역 구도를 보면은 강화 지역이 지난 19대 총선 기준으로 한 이제 5만 명이 좀 넘는 유권자고요. 그다음에 서구리라고 하는 서구의 검단 신도시가 있는데 이 지역이 9만 명이 넘는 상황인데 지금은 아마 더 많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표는 나았을 수 있습니다. 워낙 이제 2배 가량 이제 유권자가 되니까 결과를 사실 예측하기는 힘들고 또 하나 변수는 이번에 이제 의원직을 잃은 안덕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문제 때문에 선거권 박탈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 회계 책임자 문제 때문에 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선거를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지 여부가 또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어서 의외로 새누리당에게는 인천 서구 강화을 지역이 약한 고리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뭐 텃밭은 없다가 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모든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